샬롬, 안녕하십니까? 저는 체코 프라하에서 문화선교사로 사역하고 있고 또 프라하 생명나무교회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곽용화 선교사입니다. 오늘 저희 교회 창립 4주년 기념으로 특별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상비약 바로 알기인데요. 강의를 해주실 강사님은 최보윤 집사님이시고 대한약사의 약사시고요. 서울대학교 약학 박사시고 또 미국 약물치료 전문 약사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강의를 하고 또 여러분들이 실시간 댓글로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강의 끝나고 곧바로 또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최보윤 약사입니다. 저는 2018년에 체코 프라하에서 처음 해외 생활을 시작했어요. 유럽에 와서 적응을 하고 나니까 참 아름답고 평화롭고 살기 좋은 곳이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살다 보니까 좀 아쉽고 안타까운 점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들 짐작하시겠지만 바로 의료시설이었어요. 외국인으로서 신뢰할 수 있는 병원이나 약국을 찾는 것 자체가 어렵기도 하고 또 힘들게 진료 예약을 해도 병이 다 나을 때가 돼서야 진료를 볼 수 있는 경우도 많고요. 겨우 의사 약사를 만났는데 말이 잘 안 통해서 약은 타왔는데 맞는 약인지 의심이 되고 손이 잘 안 간다. 이런 분들도 많이 뵀어요. 또는 나는 너무 아픈데 유럽에서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주지 않고 그냥 돌려보내요. 이런 분들도 많이 뵀고요. 이런 분들께 제가 개인적으로 상담을 해드리면서 같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한자리에서 약에 대한 정보를 좀 드리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던 중에 이렇게 프라하 생명나무 교회에서 제 마음에 공감을 해주시고 유튜브로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강의의 범위를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강의 제목은 상비약 바로 알기입니다. 상비약처럼 필요할 때 누구든지 쓸 수 있는 약은 일반의약품에 속해요. 처방전을 받은 사람만 쓸 수 있는 전문의약품과 대비되는 개념이죠. 여러분들께서 해외에서 규모가 좀 큰 약국에 가시면 전문의약품을 타기 위한 프리스크립션 메디슨 투약대, 그리고 일반의약품을 살 수 있는 오버 더 카운터 메디슨 투약대, 이렇게 투약대가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오늘 강의의 범위는 약국의 오버 더 카운터 메디슨 코너에서 처방전 없이 사실 수 있는 일반 의약품입니다. 이 일반 의약품만 잘 알고 제대로 활용하셔도 많은 건강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사용할 약을 구하는 과정에서의 주의사항과 노하우를 말씀드릴 거고요. 다음으로 제일 자주 필요로 하실 만한 약들을 종류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교민 여러분들이 1, 2년에 한 번 정도 주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하시면서 한국에 갔을 때 다음 방문 때까지 버틸 수 있을 만큼 약을 많이 사오고 거기에 의존하시죠. 그래서 약통에 오래된 약이 쌓이고 자칫하면 유효기한이 지난 약을 발견하기 쉬워요. 이렇게 유효기한이 지난 약을 쓰면 뭐가 문제일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유효기한의 개념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유효기한, expiry date의 줄임말로 보통 약포장에 EXP라고 표기되어 있죠. 이 유효기한은 약효의 90% 이상이 유지되는 기한이에요. 많은 분들이 약의 유효기한을 음식의 유통기한처럼 기한이 지나면 상한다, 안전하지 않다라고만 생각하시거나 어떤 분들은 음식도 유통기한이 지나서 먹는 경우도 있으니까 약도 그래도 된다. 이렇게 유통기한을 무시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통기한에 효과의 개념이 더해져 있다는 거예요. 유효기한이 지난 약을 사용하면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고 또 내가 원하는 효과도 충분히 볼 수 없다라는 점 꼭 인지하시고 유효기한은 반드시 확인하고 지키셔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유효기한에 대해서 흥미로운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개봉일자가 기억나지 않는 약, 유효기한 이내에는 언제든 써도 되죠? 이런 질문이었는데요. 답은 바로 X입니다. 이 유효기한은 아직 뜯지 않은 약에만 해당이 돼요.
개봉한 약의 경우에는 시럽이나 연고는 개봉 후 6개월 이내에, 안약은 개봉 후 한 달 이내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새 약을 뜯을 때마다 약통에 날짜를 써두시고 뜯은 지 오래된 약, 그리고 유효기한이 지난 약은 과감하게 폐기해 주세요. 다음으로는 현지의 약을 구매하기 위한 노하우를 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한국에서 가져온 약이 다 떨어진 경우에는 어떻게 하세요? 보통은 한인사회에 수소문을 해서 현지의 약이 뭐가 있나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저기 물어봐도 정보를 구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물론 현지 약사와 의사소통이 잘 되는 경우에는 약사가 권고해주는 약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렇지만 해외에서 특히 제가 살고 있는 체코처럼 영어권 국가가 아닌 곳에서는 언어 장벽이 너무 심해서 자세한 상담이 어렵고 결국 불가피하게 환자가 직접 원하는 약의 이름이나 사진을 가져가야 정확한 약을 구할 수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럴 때는 내가 쓰던 한국 약의 이름을 확인해서 그것과 똑같은 효능을 갖는 현지의 약을 구할 수 있습니다. 네, 약의 이름에는 성분명 그리고 상품명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브루펜, 에드빌, 캐로레프 이런 이름은 상품명에 해당해요. 이 약들의 포장에서 유효 성분, Active Ingredient라는 찾아보시면 이부프로펜이라는 공통된 성분명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 유효 성분란에 기재되어 있는 성분명이 약의 효능을 나타내는 물질의 본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이부프로펜이라는 한 가지의 성분을 가지고 여러 제약회사에서 각자 자기만의 상품을 만들어서 붙인 이름이 여러분께 익숙한 상품명이에요. 우리한테는 상품명이 친숙하고 또 쉽지만 해외에서 약을 구하실 때에는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이름, 즉 성분명을 아셔야만 해요. 사진으로 좀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성분명을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이 사진의 예는 탁센이라는 진통제인데요. 이 약과 똑같은 효능을 갖는 현지의 약이 필요하다면 이 약의 포장지에서 유효 성분란에 기재된 성분명을 보시고 나프록센이라는 약을 현지 약국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성분명의 한국식 발음이 영어나 현지어의 발음과 다른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정확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성분명을 영어로 적어가시는 것이 좋아요. 포털 사이트에서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국문 성분명을 입력하고 검색을 하시면 쉽게 영문 성분명의 스펠링을 찾으실 수 있어요. 이 영문 성분명을 알면 더 좋은 것은요. 인터넷으로 상품의 사진도 검색해 보실 수 있고 또 사전 주문도 하실 수 있어요. 저는 체코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약국에 약을 사러 갔는데 재고가 없다고 해서 약을 찾으러 이 약국 저 약국 여러 군데를 돌아다닌 일이 꽤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웬만한 약국 체인은 다 인터넷 주문 제도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아무 약국의 홈페이지에나 들어가셔서 영문 성분명을 입력하시면 해당 제품의 목록이 뜹니다. 그 중에 마음에 드는 제품을 클릭하시고 주문하신 후에 약이 준비되었다는 알림이 오면 약국에 가서 약을 픽업해 오시면 돼요. 보통 하루에서 3일 정도 걸리더라고요. 혹시 약국 홈페이지에서 검색이 잘 되지 않으면 구글에 쇼핑에서 검색을 하셔도 제품과 판매처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인터넷 검색을 하시면 약에 대한 중요한 정보, 즉 유효 성분, 효능, 용량용법, 부작용 이런 것들을 번역기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특히 의사약사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일수록 이렇게 인터넷으로라도 약에 대한 정보를 꼭 확인하고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으로는 약의 이름 외에 검색어로 활용하면 좋을 만한 용어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가 필요한 약의 성분명을 항상 알고 있진 않잖아요. 그럴 때 약의 제형을 나타내는 단어로 약을 검색해 볼 수 있어요. 제형이라 하면 알약, 물약, 안약, 연고 이런 약의 형태를 의미해요. 일례로 얼마 전에 한 집사님께서 우리 아들이 눈에 알러지 증상이 있는데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약이 있을까요? 하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구글 쇼핑에서 아이드랍이라고 안약을 검색했더니 제일 첫 번째로 뜬 약이 알러지 증상에 쓰는 안약이었어요. 이렇게 특정한 제형의 약이 필요할 때 검색어로 쓰실 수 있는 용어들입니다. 이 화면을 보시고 지금 영어 공부를 시키려는 건가 하고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들으시고 화면을 캡처해 두셨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찾아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먹는 약의 제형에는요,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정제, 태블릿, 캡슐은 영어로도 캡슐이고요. 과립, 이거는 완전히 파우더, 가루의 상태가 아니라 작은 알갱이로 이루어진 것 있죠? 이건 영어로 그래뉼이라고 하고요. 시럽은 쉽게 시럽이라고도 하지만 시럽이라고 검색하면 잘 안 나올 때가 많아요. 이때는 서스펜션, 현타객이라고 검색을 하면 좀 더 잘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 서스펜션은 가만히 두면 무언가가 가라앉는 그런 형태의 물약을 얘기해요.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브루펜도 이 서스펜션에 해당이 돼요. 다음으로 용액, 이거는 맑은 물약을 얘기하는데요. 이건 영어로 솔루션이라고 표현을 해요. 다음으로는 외용제의 제형인데요. 좀 어려운 단어들이 있죠. 옵살믹, 네이설, 오틱. 이건 각각 의학 용어로 눈, 코, 귀를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이 어려운 단어들을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약국의 홈페이지에서 카테고리로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약에 대한 설명을 찾아보다 보면 이런 단어를 마주치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드렸어요. 안약은 아이드롭, 비강 스프레이는 네이설 스프레이, 점이액은 이어드롭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부에 쓰는 약은 많이들 아시죠? 피부는 더마토라는 이름이 주로 붙는데요. 피부에 쓰는 제형으로는 연고, 오인먼트, 크림, 겔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외 기타 제제로는 질정이 베지널 태블릿, 좌약은 서포지터리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검색어를 입력하지 않고 약국 홈페이지에서 콧물약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어떤 약이 있는지 알아보고 싶다. 이렇게 카테고리 검색을 하거나 약에 대한 설명을 읽어보면서 접할 수 있는 용어들을 정리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강의 슬라이드 중에서 제일 난해한 단어들이 많이 모여있는 슬라이드인 것 같아요. 필요한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정리를 해봤는데 역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가볍게 들어 넘기시면 되겠어요. 콧물이 나거나 코가 막힐 때 사용할 수 있는 비충혈 제거제는 영어로 decongestant라고 하고요. 기침 가래약, 기침을 없애주는 진해제는 antitussive, 그리고 가래를 배출할 수 있게 도와주거나 녹여주는 약은 expectorant 또는 mucolytic agent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화기는 digestive system이라고 표현이 되고요. 알러지 치료제는 항알러지제라고 해서 anti-allergics, 그리고 이 알러지를 일으키는 물질이 히스타민이기 때문에 이 히스타민의 작용을 방해한다 해서 항히스타민제 antihistamin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해열제는 antipyretics, 진통제는 쉽게 페인킬러라고도 하지만 약국이나 아니면은 약에 대한 정보지에서는 analgesics라는 단어로 표현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약을 구하는 데 필요한 노하우와 주의사항을 알아봤어요. 혹시 지금까지 강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세요. 강의가 다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있어요. 그때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바로 앞 슬라이드에서 언급했던 약의 종류들, 해열 진통제, 감기약, 소화용제, 알러지약, 이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역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각각의 약을 설명드리기 전에 의사 약사에게 증상을 설명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셔서 증상에 대한 용어를 좀 정리해 드릴게요. 역시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처음 설명드릴 약이 해열 진통제니까 열과 통증에 대한 용어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열은 fever, 오한은 chilling, 근육통은 muscle pain,
두통은 헤드에이크, 편두통은 마이그레인, 치통은 투스에이크, 생리통은 menstrual pain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가 해열 진통제랑 관련해서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이 유럽에서 타이레놀 구할 수 있나요? 였어요. 답은 구할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타이레놀이라는 상품을 구할 수는 없지만 그것과 같은 효능을 갖는 약은 구할 수 있어요. 유럽에 타이레놀과 같은 약이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께서 찾기 어려우셨던 이유는 유럽에서는 타이레놀의 성분, 즉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해서 다른 이름을 쓰기 때문이에요. 타이레놀의 유럽식 성분명은 파라세타몰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약국에서 파랄렌, 파나돌 이런 상품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제형도 다양해서 어린이를 위한 시럽이나 저용량 정제 등도 얼마든지 구하실 수 있어요. 해외 교민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어떤 약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고 구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 강의를 통해서 가장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도움을 드리려면 언어 장벽이 있는 환경에서도 필요한 약을 구하실 수 있도록 약의 사진을 보여드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특정 상품을 홍보하려는 취지는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양해 부탁드릴 것은 같은 유럽이라고 하더라도 나라마다 유통되는 약이 조금씩 달라요. 저는 가장 많은 분이 시청하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 체코, 그리고 조금 더 넓게는 유럽을 위주로 최대한 널리 유통되고 있는 약을 소개해 드리려고 노력은 했는데 혹시라도 거주하시는 곳에 해당 상품이 없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앞서 알려드렸던 방법에 따라서 직접 검색을 시도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럼 해열 진통제에 대한 두 번째 질문 보실게요. 염증이 있을 때 타이레놀을 먹으면 되나요? 여러분들이 아세트아미노펜 파라세타몰이라는 성분명을 좀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편의상 타이레놀이라는 상품명으로 진행을 할게요. 이 해열제 상품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떤 해열 진통제를 선택해야 하는지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해열 진통제는 타이레놀, 소염 진통제 이렇게 크게 두 부류로 나뉘어요.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덱시부프로펜 이런 성분들이 소염 진통제에 속해요. 이렇게 타이레놀과 소염 진통제를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는 소염 작용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소염이라는 것은 염증을 가라앉히는 작용이죠. 정리를 해보면 열이 날 때는 타이레놀, 소염 진통제 둘 다 효과가 있어요. 통증이 있을 때도 둘 다 효과가 있어요. 그렇지만 염증이 있을 때는 소염 진통제를 쓰셔야만 효과가 있어요. 그럼 위의 질문에 대한 답은 X가 되겠죠. 해열 진통제의 효능에 대한 질문으로 이런 것도 있었어요. 약 포장에 해열이라고 쓴 약은 통증에는 효과가 없나요? 여러분 답이 뭘까요? 답은 역시 X입니다. 타이레놀 성분과 소염 진통제 성분은 모두 해열과 진통작용을 동시에 나타내요. 그러니까 같은 성분이라면 감기 몸살이라고 쓰여져 있어도 두통에도 쓰셔도 된다는 거죠. 타이레놀과 소염 진통제의 차이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이상 반응의 양상이 달라요. 타이레놀은 1일 4g, 그러니까 500mg짜리 정제를 하루에 8알 넘게 드시면 간독성의 위험이 있어요. 반면에 소염 진통제는 속을 쓰리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주 이상 장기 복용을 하시면 심한 경우에는 위궤양까지도 올 수 있어요. 이런 소염 진통제는 꼭 식후에 드시는 것이 속을 좀 더 보호하실 수 있어요. 또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소염 진통제는 피하셔야 합니다. 한 가지 추가로 꼭 알려드리고 싶은 점이 있는데요. 진통제의 이상 반응으로 내성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흔히들 진통제를 먹으면 먹을수록 내성이 생기고 효과가 떨어져서 나중에는 약이 안 듣게 될 거다. 이런 생각에 약을 안 드시고 통증을 참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고요. 오히려 통증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더 몸에 해로울 수 있으니까 아프면 참지 마시고 진통제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어요. 앞에서 타이레놀 계열의 상품은 소개를 해드렸었고요. 소염 진통제 성분 중에서 대표로 이부프로펜 상품의 예를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아시는 브루펜, 에드빌, 캐로레프 이런 약들과 같은 유럽의 약으로는 뉴로펜, 이발진이 있어요. 역시 소화를 위한 시럽이나 저용량 제제도 있고요. 위에 가운데 제형은 패치예요. 일명 파스라고 많이들 부르시는 그 제형인데요. 근육통이 있는 부위에 붙이실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설명드릴 약은 감기약이에요. 감기는 영어로 콜드 또는 common cold, 독감은 flu라고 하는데 둘 다 발열이나 오한을 동반할 수 있고 이런 증상은 해열 진통제로 잡으시면 돼요. 감기의 기타 증상도 한번 훑고 갈게요. 비염은 rhinitis, 콧물은 runny nose, 코막힘은 stuffy nose 또는 congestion, 재채기는 sneezing, 기침은 cough, 가래는 sputum, phlegm, 인후통은 sore throat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감기약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외에도 종합 감기약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여러분. 종합 감기약은 증상에 따라 골라 드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열, 오한, 근육통 이런 몸살 증상을 해결하기 위한 타이레놀과 또 콧물, 코막힘을 해결하기 위한 비충혈 제거제가 거의 모든 제제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일부 제제에는 기침가래약이 추가가 되어 있어요. 이런 종합감기약이 테라플루, 파라렌크립, 콜드렉스 이런 상품명으로 유통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약 포장의 디자인만 봐서는 성분이나 효능의 차이를 가늠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효능별로 대표적인 성분명을 적어드렸으니까 유효 성분, 영어로는 active ingredient란을 확인하셔서 증상에 맞는 약을 찾아 드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타이레놀 성분의 용량이에요. 앞에서 타이레놀은 1일 4g을 초과해서 복용하면 간독성이 위험이 있다는 말씀 드렸죠? 그런데 종합감기약에 타이레놀이 이미 들어있다는 생각을 못 하시고 종합감기약과 타이레놀 두 가지를 동시에 드시면 안전 용량을 초과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국 분들은 한국에서 사오신 한방제제도 같이 드시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런 한방제제 중에 감기 증상에 쓰는 갈근탕 등에도 타이레놀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이 추가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 타이레놀 함유 제제는 한 가지만 드시거나 아니면 여러 제제로부터의 총량을 계산해서 안전하게 드실 수 있도록 하세요. 여러 성분으로 이루어진 복합제 말고 한 가지 효능만 나타내는 약도 구하실 수 있어요. 이 슬라이드에 있는 것 말고도 많은 상품이 있으니까 성분명과 효능을 확인하셔서 검색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 중에서 기침가래약의 덱스트로메솔판이라는 성분은 가래가 없는 마른 기침에 좀 더 잘 듣고요. 아세틸시스테인과 암브록솔은 가래를 녹여주고 그로 인해서 기침을 경감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들께 더 잘 맞는 약을 찾아서 드시면 좋겠어요. 자, 다음은 감기약에 대한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감기약은 증상이 좋아지면 끊어도 되나요? 답이 뭘까요? 네, 끊어도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감기는 바이러스 때문에 걸리죠? 그리고 그 결과로 여러 가지 증상이 생겨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감기를 치료하려면 이 원인 바이러스 자체를 억제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바이러스 자체를 억제할 수 있는 약은 현재 없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감기약은 증상을 타겟으로 하는 대증 치료제예요. 해열 진통제는 열과 통증만 줄여주고 콧물약은 콧물만 마르게 하고 기침약은 기침만 줄여주는 거지 바이러스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약을 일찍 끊는다고 해서 거의 다 사라져가던 바이러스가 갑자기 다시 많아진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결론은 감기약은 증상이 불편하면 먹고 불편하지 않으면 안 먹어도 된다입니다. 단 너무 일찍 끊으시면 약기운 때문에 잠시 사라졌던 증상이 다시 나타나서 불편하실 수도 있으니까 드시는 동안은 용량 용법을 지켜서 꾸준히 드시는 게 좋겠어요.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요. 감기는 바이러스 때문에 걸리는 거라고 했는데
그런 바이러스가 아닌 세균을 억제하는 항생제는 감기에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겠죠. 항생제는 감기 자체가 아니라 감기로 인해서 약해진 기관에 세균에 의한 2차 감염이 일어났을 때, 예를 들면 감기가 오래 가더니 편도염이 왔다, 폐렴이 왔다, 이런 때에 필요한 약이에요. 불안한 마음에 목이 조금만 칼칼해도 항생제를 포함해서 있는 약을 종류별로 다 드시는 분들도 많이 배웠는데요. 항생제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내성이 생길 수 있는 약인 만큼 일반적인 초기 감기에는 쓰지 않도록 하세요. 다음으로는 소화기의 각 증상에 따른 약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속쓰림은 영어로 heartburn이라고 표현해요. 간헐적인 가끔 있다 없다 하는 속쓰림에 제일 무난하게 쓰실 수 있는 약은 엔텍시드, 제산제예요. 그리고 속쓰림이 지속적으로 있다 하시는 분은 그것보다 좀 더 강한 파모티딘이라는 성분을 써보실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이 정도까지가 일반 의약품으로 유통이 되는데요. 해외에서는 한 단계 더 강한 약도 약국에서 구매가 가능해요. 대표적인 성분이 오메프라졸인데요. 이 약은 역류성 식도질환이나 위궤양 이런 큰 문제가 강하게 의심된다 할 때 써보실 수 있어요. 소화불량은 indigestion이라고 말씀하시면 되고요. 우리나라처럼 췌장에 소화효소제가 유통이 되고 있어요. 설사는 다이어리아라고 하고요. 한국에서도 많이 쓰는 상품명 스맥타를 유럽에서도 찾으실 수 있어요. 이 스맥타이트 성분의 제제는 일종의 흡착체이기 때문에 다른 음식이나 약에도 흡착을 해서 그 흡수를 방해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음식이나 약과는 2시간 이상의 시간 간격을 두고 공복에 드셔야 해요. 혹시 이 스맥타이트보다 더 빠르고 강한 지사제가 필요하실 때는 이모듐이라는 로페라마이드 성분의 제제를 쓰실 수 있어요. 이 약은 한국에서는 전문의약품이에요. 처방이 있어야 사실 수 있는 제품인데요. 감염성 설사인 경우에는 이 약이 그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의사가 이를 배제한 경우에만 처방을 하도록 한 건데요. 유럽에서는 약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약이라 설명을 드렸고요. 반드시 주의를 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변비는 constipation이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역시 한국에서도 시판되는 둘코락스, 비사코딜 성분의 제제를 유럽에서도 찾아 쓰실 수 있어요. 그 옆에 사진에 듀파락, 이것도 한국에서 유통되는 락툴로즈 성분 제제인데요. 맛이 안 좋고 경우에 따라서는 배가 빵빵해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지만 장기간 동안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변비약입니다. 다음으로 알러지 증상과 약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알러지 증상으로는 붓기가 스웰링, 재채기 스니징, 콧물 러니노스, 비염, 라이나이티스, 알러지성 비염이면 알러직 라이나이티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요. 발진, 피부에 뭐가 불긋불긋하게 나는 경우 있죠. 그럴 때는 래쉬가 있다고 하시면 되고요. 가려움은 이칭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우리 몸에서 이런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 히스타민의 반응을 억제하면 알러지 증상이 가라앉기 때문에 알러지 약으로 항히스타민제, 엔티히스타민을 씁니다. 약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카테고리 검색을 하시다 보면 흔하게 마주칠 수 있는 용어예요. 약을 고르실 때는 가능하시면 국소제제를 우선적으로 고르세요. 예를 들어서 알러지 반응이 피부에 생겼을 때는 겔제제, 눈에 생겼을 때는 안약, 콧물이 날 때는 기강액, 이런 식으로 증상이 나타난 부위에만 적용하는 약을 쓰시면 원하는 부위에 약을 더 잘 분포시킬 수도 있고 또 전신 부작용은 피하실 수가 있어요. 전신 부작용이라고 하니까 너무 무섭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 항히스타민제의 가장 흔한 전신 부작용은 졸림이에요. 국소제제만으로 가라앉지 않는 심한 증상이나 전신 증상에는 먹는 약을 써야 하는데 다행히 시중에 나와 있는 먹는 알러지약의 대부분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레보세트리진 성분의 시잘,
또 세트리진 성분의 지르텍, 로라타딘 성분의 클라리틴 이런 약들은 졸음이 훨씬 덜한 2세대 항히스타민제예요. 그래도 2세대도 나는 졸리다 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주의는 필요합니다. 혹시 아이에게 먹일 시럽이 필요하신 분들은 디메틴된 성분의 페니스틸 시럽 같은 약을 쓰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해외라는 특성상 전해드리고 싶은 정보도 많고 영어 단어도 많이 나오고 약의 성분명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좀 복잡하게 느껴지신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긴 강의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개운하게 이해되지 않은 부분은 댓글로 질문을 해주세요. 그럼 잠시 후 질의응답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은 여러분들이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지금부터는 남겨주신 댓글에 대해서 하나씩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제가 본 질문은 무릎이 아파서 무릎 그림이 있는 콜라겐을 샀는데 잘 산 건가요? 하는 질문이에요. 무릎이 아프셨다고 했는데 통증을 조절하시기 위해서는 콜라겐보다는 진통제를 쓰셨어야 하는 것 같고요. 물론 진통제를 쓰셨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진통제를 안 드시고 콜라겐만 드셨다면 이제 약의 도움을 받아서 통증을 조절하실 수 있는데 그 도움을 못 받고 넘어가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콜라겐은 지금 집에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일단 무릎 그림이라는 내용을 강조를 하셨는데 무릎 그림이 있는 약이라고 하더라도
먹으면 먹은 것들은 다 피를 타고 해당 부위로 가서 작용을 하게 되죠. 그리고 피는 우리 전신을 순환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몸의 구석구석 전신으로 다 가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꼭 무릎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이 약, 뭐 콜라겐의 효능을 보고 싶다 하실 때 또 사용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비슷한 질문 중에 하나가 무릎용 파스를 어깨에 붙여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파스는 먹는 약과는 다르게 먹는 약은 전신에 작용을 한다고 했는데 파스는 붙이는 부위에 작용을 할 수 있는 약이에요. 그리고 제가 강의 때 국소제제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소제제를 사용하시면 전신 부작용을 피할 수 있다는 그런 좋은 점이 있죠. 그래서 보통 무릎에 붙이시는 파스는 소염진통제 성분이 많고 소염진통제는 이제 속이 쓰림 부작용이 있는데 이렇게 파스를 사용하시게 되면 속쓰림을 피할 수 있어서 좋아요. 그런데 붙이는 부위에 효능이 있는 거기 때문에 꼭 무릎이 아니라 무릎 그림이 있는 파스더라도 어깨에 붙이시면 어깨가 안 아픈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런 질문도 있네요.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최대한 안 먹는 게 좋으냐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일단 약은 효과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안전성 측면이 있잖아요. 이 두 가지를 잘 저울질을 해야 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알러지 때문에 약을 먹었는데 그 약 때문에 너무 졸리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나에게 있어서 알러지 증상이 더 괴로운지 아니면은 졸림이 더 괴로운지 이것을 판단을 하셔서 더 괴로운 쪽을 막을 수 있는 쪽으로 결정을 내리시면 되는 거예요. 보통 이런 결정을 환자분이 내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의사, 약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거지만 만약에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본인이 더 괴로운 증상을 막는 쪽으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작용이 두려워서 용량용법을 안 지키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2알씩 드세요라고 했는데 부작용이 무서워서 한 알만 먹어볼까? 라고 한다든지 하루에 3번 드세요라고 했는데 부작용이 무서우니까 한 번만, 2번만 먹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 약의 용량용법이라는 거는 임상시험을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최소 용량을 고려해서 정해진 용량용법이에요. 그래서 이 용량용법보다 더 적은 용량을 드시게 되면 약의 효과를 충분히 보실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용량용법은 지키시면서 본인의 증상에 맞게 판단을 해서 약을 드시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같은 질문이 2번 올라왔는데요. 타이레놀과 소염진통제를 같이 먹어도 되나요? 네, 됩니다. 그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특히 한국에서 소아과를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해열제 교차 복용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열이 너무 많이 나서 해열제를 하루에 4번까지만 먹을 수 있는데 다음 해열제를 먹기 전에 벌써 열이 오르기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처음에 브루펜을 먹이고 그 다음에 중간에 타이레놀을 한번 먹이고 그 다음에 또 브루펜 먹이고 이렇게 2가지를 교차해서 먹이라고 하죠. 근데 브루펜은 소염진통제 계열이고 타이레놀은 소염진통제와는 다른 타이레놀이고 그래서 2가지를 이렇게 같이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 어른도 꼭 해열 목적이 아니라 진통 목적으로라도 한 가지만 드셔서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는 다른 한 가지를 추가해서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이럴 때 그러면 용량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량은 타이레놀은 타이레놀대로 하루에 4g 미만으로 드시면 되고 소염진통제는 소염진통제의 용량대로 최대 용량을 지키시면 돼요. 그래서 2가지 다 그 약 자체의 용량용법대로 중복을 해서 드실 수 있어요. 그러면 또 한 가지가 더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나프록센이라는 소염진통제랑
이부프로펜이라는 소염 진통제는 같이 드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안 됩니다. 이 두 가지 약은 성분은 다르지만 같은 계열이기 때문에 중복해서 드시면 부작용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소염 진통제 중에서 한 가지만 고르시고 그것을 타이레놀과 같이 중복 복용하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또 알러지 약은 내성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제가 강의 때 진통제가 내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알러지 약도 내성이 보고가 많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성은 큰 걱정 없이 쓰셔도 되는데 이제 알러지 증상이 계속 있어서 항히스타민제를 장기 복용을 하시게 되면 사실 내성보다는 그 장기 부작용이 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있어요. 그래서 졸음이 계속 심하게 있다거나 아니면은 만성 변비가 생긴다거나 근데 그럴 때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증상이 나에게 더 힘든지를 봐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 아니면 나는 알러지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알러지 약을 끊을 수는 없다. 근데 알러지 약 때문에 변비가 어쩔 수 없이 왔다 하는 경우에는 변비를 또 따로 변비약으로 치료를 하면서 약을 드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질문으로 방광염에 걸리면 항생제를 먹어야 하는데 항생제 처방을 받지 못할 경우 여기서 어떤 약을 먹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사실 제가 강의 때 감기 초기에 항생제 오남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반대로 방광염은 항생제가 필요한 질환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항생제를 약국에서,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약국에서 구할 수는 없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처방전이 있어야지만 구할 수 있는 전문 의약품인데요. 그럴 때 쓰실 수 있는 걸로 종류가 많진 않은데 그 약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영어로 번역을 해보시면 요로기라는 게 있어요. 유리너리 트랙을 찾아서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 여러 개 질환에 쓸 수 있는 약들이 모여져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약을 하나씩 클릭을 해서 보다 보시면은 방광염이 영어로 bladder infection 또는 시스타이티스거든요. 이 영어 단어는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제가 나중에 댓글로 달아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단어가 적응증에 있는 것을 찾아서 쓰시면 되는데 제가 체코 약국 홈페이지 들어가 봤을 때는 허브차 정도만 상품이 있었어요. 네, 급하면 이걸 써보실 수는 있지만 항생제를 드시는 거에 비해서는 효과가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사실 이 방광염의 치료는 항생제가 필요하고 이제 보통 좀 널리 알려진 항생제 중에는 뭐 2세대, 3세대 세파라고 쓰여 있는 약통이 있는데요. 그런 약으로 5일 이상 항생제를 드신다거나 아니면은 병원에 가서 단 한 번만 일회성으로 드셔도 나을 수 있는 그런 항생제도 있는데 이 감염이라는 것은 부위마다 또 원인 균마다 항생제의 종류가 달라지고요. 또 항생제마다 치료 기간도 달라지고요. 또 이게 초발인지 재발성인지에 따라서 약의 종류와 또 치료 기간이 다 달라지고 정말 전문가들도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 감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병원에 가서 항생제를 받아 쓰려는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현지 병원을 사용하시기가 많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만약에 방광염이 자주 재발을 해요 라고 한다면 한국에 가셨을 때 미리 병원에 가셔서 내가 해외에서 오래 거주를 해야 하는데 방광염 재발이 자주 있는 편이에요. 그러면 이런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어떤 약을 얼만큼 먹으면 되는지 제가 오랜 기간 저장해 놓고 비상시에 먹을 수 있는 약을 좀 처방해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미리 상담을 하고 비상약을 받아오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리고 방광염뿐만 아니라 다른 질환도 항생제가 필요한 질환이 자주 재발하시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대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감기인 경우에도 감기가 10일 이상 오래 가고
좀 좋아지는 것 같다가 다시 안 좋아진다. 이런 경우에는 감기 자체만 있는 게 아니라 감기로 인한 세균성 2차 감염을 의심을 할 수 있거든요. 인후염이나 편도염이나 부비동염 이런 것들이 의심될 때 저는 감기가 걸리면 자주 편도염으로 발전을 해요. 제가 어떤 경우에 항생제를 먹을 수 있을까요? 저한테 비상약을 좀 처방해 주실 수 있나요? 이런 식으로 최대한 한국에서라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대비할 수 있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또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요. 유효기간 지난 연고나 파스를 아까워서 사용할 때가 있는데 약효가 많이 달라지나요? 유효기한이 지난 약은 폐기하시라고, 과감히 폐기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얼마나 떨어졌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또 안전성의 문제도 있는 거기 때문에 폐기하시고 현지에서도 파스를 구하실 수 있으니까 새로 구매해서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에는 어떤 약을 먹으면 될까요? 말씀하셨는데요. 강의 내용 중에 역류성 식도염이 의심이 강하게 될 때는 오메프라졸이라는 성분이 한국에서는 처방약이지만 체코에서는 약국에서도 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이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것이 진단이 확실하시다면 그 약을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콧물 나는 코감기 걸렸을 때 코에 뿌리는 약을 주던데 뿌리는 약 외에 대체할 수 있는 약이 있나요? 저도 이 부분이 처음에 왔을 때 좀 힘들었어요. 왜냐면 저는 아기가 있었는데 아기가 스프레이를 뿌리면 기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이 스프레이를 사용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럴 때에는 이제 네이설 드랍, 그러니까 스프레이가 아니라 코에 한두 방울씩 똑똑 떨어뜨리는 그런 제형이 있고요. 그리고 국소 제제 자체가 싫다, 나는 먹는 약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코에 쓰는 약은 효과는 즉각적인 편이거든요. 전신으로 소화되고 흡수되고 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코를 통해서 흡수되기 때문에 효과가 빠르고 그래서 알러지 질환에는 굉장히 탁월하겠죠. 근데 나는 그래도 이게 부족하다, 먹는 약이 필요하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종합감기약 편에서 말씀드렸던 타이레놀 성분과 비충혈 제거제 성분이 함께 들어있는 그런 콜드렉스라든지 파라렌크립 그런 약을 쓰실 수가 있어요. 이 비충혈 제거제라는 거는요, 이제 항히스타민제도 알러지로 인한 콧물을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하지만 그 항히스타민제의 특성은 맑게 죽죽 흐르는 콧물을 잘 잡아주고 코가 간지러운 것, 재채기 하는 것은 잘 잡아주지만 코가 막히는 것은 잘 잡아주지 못해요. 그래서 감기로 인해서 콧물이 너무 많이 형성이 되고 끈적끈적하게 농이 좀 섞여 있고 그래서 꼭 코가 꽉 막혔다 할 때에는 이 비충혈 제거제 성분이 꼭 필요하고요.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로는 디컨제스턴트고 한국에서 사오신 약을 보시면 약 유효 성분란에 슈도 에페드린이라고 많이 적혀 있어요. 이것도 제가 댓글을 달아서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유럽에서는 페닐에프린이라고 많이 적혀 있어요. 제 강의로 다시 뒤로 돌아가서 보셔도 거기 스펠링이 적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적혀져 있는 약을 쓰시면 되는데 말씀드린 콜드렉스 파라렌 그립이 있고 그 콜드렉스 주니어라는 제형도 있어서 만 6에서 12세의 아이들이 물에 타먹을 수 있는 제제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께서 느끼신 것처럼 한국에서처럼 이 비충혈 제거제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다양한 제제들을 구하기는 힘들어요. 네, 이제 감기를 치료하는 문화적인 차이도 있죠. 여기는 좀 자연 치유를 많이 유도를 하는 그런 문화적인 성향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실제로 해외에서 이 비충혈 제거제에 대한 안전성 이슈가 한 10여 년 전부터 좀 있어 왔어요. 그래서 이게 환자들이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보니까 장기 복용을 하시는 경우에
예를 들면 고혈압 환자의 혈압이 올라간다 이런 문제가 있었던 적도 있고요. 또 특히 소아의 경우에는 이게 정말로 콧물을 확실하게 줄여주는지 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면서도 아이들에게 졸음이나 위장장애 같은 그런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이슈들이 있어 와서 좀 조심해서 사용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약을 찾아보실 수는 없을 거고요. 그냥 아쉬우실 수는 있지만 있는 제형으로 활용하시고 또 조심해서 사용하시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또 네,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요. 재밌는 질문인데요. 알코올을 섭취한 뒤 음주를 말씀하시는 거죠? 머리가 아플 때 타이레놀을 먹으면 간독성이 있다고 하던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소염진통제를 먹는 건 괜찮을까요? 네. 굉장히 상식이 풍부하신 분인 것 같아요. 술과 타이레놀은 모두 간에서 대사가 돼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간에서 대사하는 과정이 굉장히 여러 가지 패스웨이가 있는데 이 술과 타이레놀은 같은 기전으로 대사가 돼요. 그 기전을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음주를 자주 하시는 분이 타이레놀을 드시면 이 타이레놀이 빨리빨리 해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론적으로지만 급성 간부전까지 가실 수 있는 위험이 높아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FDA에서는 하루에 3잔 이상의 음주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해열 진통제를 약국에서 혼자 사 먹지 말고 병원 가서 의사와 상담을 한 후에 드세요. 이렇게 권고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나는 만성 음주자가 아니다. 나는 하루만 먹었다. 한 잔만 먹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일일이 우리가 임상시험을 하거나 해서 확인을 하지는 못하잖아요. 여러분께서 알아두셔야 할 것은 혹시 모르니까 조심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타이레놀은 피하시는 게 좋은데 그러면 소염진통제를 먹어도 되느냐? 소염진통제는 뭐가 문제냐면요. 술 드시고 나시면 속 쓰리시죠. 그래서 이 소염진통제도 속 쓰리게 하는 약이기 때문에 실제로 음주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소염진통제를 복용을 하셨을 때 위출혈 위험이 올라간다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약도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일단 음주는 지금 약 강의인 만큼 여러분들의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피하시고 숙취가 오지 않을 정도로 조절해서 드시는 게 좋겠죠. 얄미운 말씀인 줄은 알지만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너무너무 머리가 많이 아프다 할 때에는 속이 많이 쓰리지 않으신 상태라면 소염진통제를 우선은 드셔보시고 이제 식사라든지 우유 이런 속을 보호할 수 있는 것과 함께 드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왜냐하면 간 독성은 한번 오면 속이 잠깐 쓰린 것보다는 훨씬 더 위험한 상태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 굳이 선택을 하신다면 소염진통제를 선택을 하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만성 음주자의 경우에는 안전이 보장되는 약은 없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들도 몇 가지 달려 있는데요. 제가 시간상 다 풀이해드리지 못한 것들은 강의가 끝나고라도 댓글을 달아서 정리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남은 질문에 대해서는 댓글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모쪼록 여러분들 일단 약을 쓸 일이 없도록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혹시 약을 쓸 일이 생기셨더라도 오늘 강의가 조금이나마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